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밤의 서랍을 낭독하고 있는 김선교입니다. 제가 나타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책을 소개할 때마다, 소개하는 건 아니죠.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낭독할 때마다 청취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에 울다라는 제목의 일본 작가의 소설을 녹음했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할게요. 혼자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참 쑥스러운 거네요. 지금까지 녹음한 것들, 녹음한 책들 전부 갖고 있는 책이고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싶은 책들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 행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어떤 감동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는 책들도 있지만 잔물결처럼 잔잔하게 그 느낌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또 낭독은 이 눈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읽는 행위와는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뭔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소리내서 뭐 한 번 읽다가 에이 뭐 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듯이 그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읽다 보면 뭐랄까 어떤 희한한 명상 상태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소리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물론 목이 쉬어서 오래 읽지는 못하지만 여하간 낭독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어떤 특별한 일상의 패턴이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달에 울다라는 이번에 낭독한 책에 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작가의 작품이며 이 작품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사실 설명해 드릴 능력도 없지만 저는 책과 나의 어떤 관계가 참 좋더라고요. 책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사소하고 혹은 구체적이고 아름답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저런 텍스트로 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텍스트가 저에게로 와서는 어떤 느낌, 감성, 감정 이런 것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소설을 읽을 때와 사회과학 서적을 읽을 때 다르긴 하지만 특히 소설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책의 세상에
들어가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물론 작가들마다 그 소설 속을 살아가는 저 자신의 자세가 소설별로 또 다르긴 한 것 같긴 하네요. 이 달에 울다라는 작품은 한 거의 7, 8년 전에 읽었는데 신영철 작가님의 팟캐스트인가 어딘가에서 이 작품을 추천해 주셔서 읽었어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뭐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참 아름다웠어요. 표현이 아름다워서 그런가? 내용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야기 자체는 아름답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지만 책 맨 뒤 소개글에 1000개의 시어가 빚어낸 한 편의 소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그래요. 보통 한 문단이 10문장에서 15문장 내외인데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고 그 문단 자체가 한 편의 시처럼 뭔가 완결적이고 농도가 짙게 응축돼 있어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장이 가진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름다움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지난번에 업로드한 레이먼드 카포의 소설처럼 술술 들리진 않아요. 해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 책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첫 문장에서 아시겠지만 병풍의 그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계절별로 나누어져 있나 봐요, 병풍이. 그 그림을 묘사하는 장면이 참 아름다운데 주인공 화자의 어떤 내면의 풍경에 따라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묘사가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색깔이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본의 전통 그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선명하면서도 강렬하고 묘하면서도 괴기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랬는데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E. 킴 구독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항상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댓글도 거의 없는데 업로드 할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행위도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도 뭔가 영상을 보면 댓글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10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녹음을 해보니까. 이어서 달에 울다라는 작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봄 병풍의 그림은 중천에 걸려있는 흐릿한 달, 동풍에 흔들리는 강변의 갈대, 그리고 걸식하는 법사다. 휘늘어진 버두나무 둥치에 털썩 주저앉은 법사는 달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비파를 타고 있다. 두 눈이 멀어 광대한 강변 일대에 쏟아지는 푸르른 달빛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때가 꼬질꼬질한 그의 옷체는 삼라만상을 그대로 포착하고 무궁한 시간과 공간에 녹아들어 있다. 팽팽한 현의 떨림은 미적지근한 밤 기운을 자극하여 봄을 증폭시키고 병풍 옆에 초라한 이불 속에 기어 들어있는 소년의 아직 두부처럼 여린 영혼에도 깊이 스며든다. 볏짚을 채운 묘와 고이노보리를 부셔 만든 이불 속의 아이는 바로 30년 전 이제 막 10살이 된 나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뒤척이지도 않는다. 들어 누운 채 달빛에 의지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낡은 병풍의 묵화를 바라보고 있다.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몸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는다. 특히 발가락 끝이 차다. 봄 폭풍우는 지금 막 가라앉았다.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마을은 다시 한번 정적에 깊이 가라앉고 여기저기 실개울 소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안개처럼 아래로부터 피어 올라오는 소리는 몇만 마리의 누에가 쉬지 않고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다. 하얗고 통통하게 살찐 그 벌레들은 짧은 일생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방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세게 열렸다가 탕 소리가 나며 닫힌다. 아버지가 촌장집에서 대접하는 술을 얻어먹기 위해 외출하는 길이다. 질질 끌면서 걷는 발소리가 다른 날과 달리 힘차게 느껴진다. 그 소리는 마당에서 나무 다리로, 다리에서 풀밭길로, 길에서 뚝 아래 사과밭으로 옮겨가 거기서 뚝 끊긴다. 나는 폐에 고인 탁한 공기를 조용히 토해낸 후 병풍 속에 불고 있는 산들바람을 가만히 들이마신다. 하루 종일 아버지는 굉장히 신이 나 있다. 부자유스러운 다리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달리고 또 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에는 녹초가 되어 힘 빠진 목소리를 냈지만 아버지만은 지칠 줄 몰랐다. 눈은 사냥개보다 더 빛났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생선 껍질로 만든 옷을 입어서일 것이다. 어쩌면 그 윗옷과 바지는 사람을 쫓을 때 입는 옷인지도 모른다. 온 마을 개들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한 집 개가 생각난 듯 짖으면 다른 집 개들도 차례차례 짖어대기 시작해서 대합창이 되어 산과 계곡에 메아리친다. 그래도 우리 집 백구는 끼어들지 않는다. 백구는 지금 곳간 처마 아래 쌓아놓은 볏짚 위에 엎드려 있다. 아버지가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게 된 오늘 백구는 평소의 백구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 처음에 아버지는 백구를 집요하게 부추겼다. 백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눈앞으로 추격대의 무리가 굉장한 기세로 지나갔지만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까지도 백구는 도움이 안 되는 개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백구가 쫓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가 산돼지나 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쫓다니, 그것도 같은 마을 주민을 추격하는 짓은 똥개나 할 짓이다. 백구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영리한 개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왜 모르는 걸까? 소동은 저녁 무렵에야 막을 내렸다. 이런 일은 아마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쪄낸 생선 말린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 껍질옷을 벗었다. 땀에 흠뻑 젖은 진흙투성이 옷은 여기저기가 터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옷을 강에 가져가 치덕치덕 빨아 집 앞 사과나무 가지에 널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대륙에서 가져온 것은 질질 끄는 오른쪽 다리와 그 괴상한 옷 2가지였다. 병풍 속에는 아직 도망치고 있는 사내가 있다. 날이 저물고 달이 떴는데도 여전히 사내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숨소리는 거칠고 입가에는 가느다랗게 거품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 넓은 강변 자갈밭 한가운데를 흐르는 여울. 그는 물보라를 튕기면서 여울을 건너간다. 하지만 추격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메밀 껍질이 든 베개에 흘린 침을 손가락으로 닦는다. 이어서 입안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킨다. 몸은 몹시 지쳤지만 눈과 머리는 맑다. 아마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야에코는 한동안 한숨도 못 잘 것이다. 모내기 방학이 끝나도 학교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분간 시내에 있는 친척 집에 가 있을 것이라고 어른들은 말했다. 법사는 여울을 건너는 발소리를 알아챈다. 순간 법사는 입을 다물고 손가락으로 비파를 눌러 현의 떨림을 멈추게 한 뒤 귀를 기울여 보이지 않는 2 눈을 두리번거린다. 잠시 후 철벅철벅하는 소리가 멀어진다. 도망치는 사내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옅게 깔린 어둠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 뒤에 남은 것은 갈대잎 끝을 건너는 따뜻한 바람, 흐릿한 달빛, 그리고 한없이 깊어가는 봄밤이다. 야에코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고 있다. 2 사람은 비바람 속을 걸어 고개로 향했다.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긴 언덕 중간쯤에서 스쳐 지나갔다. 야에코는 2번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야에코의 저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오늘 야에코는 아버지를 잃었다. 법사는 한숨을 한 번 쉰다. 사람의 기척이 사라지고 난 후 법사는 긴장을 풀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입가에 비천한 웃음을 띈다. 그리고 다시 느긋하게 비파를 들고 몹시 다른 술대를 고쳐 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도 비파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모습은 죽은 할아버지와 닮았다. 채취까지도 똑같다. 사과꽃 냄새다. 그것은
반쯤 열린 창을 통해 스며들어온다. 며칠 사이 온 마을 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웠다. 내 후각은 특별한 데가 있다. 나는 적어도 두 종류의 사과꽃 향기를 가릴 수 있다. 하나는 야에코네 집 사과꽃 향기, 또 하나는 병풍 속을 구불거리며 흐르는 강 건너 상류에서 봄바람이 실어오는 향기다. 나만 알고 있는 사과밭이 있다. 가는 붓을 써서 콩알만한 크기로 그려놓은 듯 멀리 있는 산. 사실은 그 산기슭에도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모든 나무가 다 튼실하게 자라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여러 번 가보았다. 강을 건너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 뛰고 걷고 걸어 겨우 도착했다.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꼭대기에는 풀이 자라고 모초로 지붕을 이은 집, 사과나무 아래 풀어놓고 기르는 여러 색깔의 닭,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연꽃과 민들레꽃,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그러나 어디에도 인기척은 없다. 오늘 밤 그곳에 야에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야에코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간 언덕길은 시내로만 통한다. 하지만 나는 그 두 사람이 시내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시내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사과밭이 있는 골짜기 마을로 모습을 감춘 것은 아닐까. 나밖에 모르는 장소인데 왜? 아니, 괜찮다. 야에코라면 괜찮다. 언제부턴가 법사는 다시 비파를 타고 있다. 그리고 달을 상대로 쓸쓸한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 소리야 어쨌든 간에 비파 소리는 느린 바람에 실려 강을 거슬러 올라 야에코 귀에도 닿을 것이다. 나는 물론이고 백구도 야에코의 적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걸친 채 적이 되었지만 아들인 나는 다르다.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일부러 야에코 편을 든 것은 아니다. 나와 백구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쫓는 사람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망치는 사내를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런 일은 어린아이나 개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중에 촌장이 그만두겠다고 했더라도 결국은 갈 때까지 갔을 것이다. 촌장 집은 깊은 계곡 건너편에 있다. 그 집으로부터 마시고 떠들어대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충분한 취기가 돌지 않은 탓인지 본론에 들어가진 않았다. 이를테면 결혼식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다. 목소리는 다소 들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란스럽게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의 처지는 단 반나절 만에 좋아졌다. 아버지는 오늘의 활약으로 적잖이 보상받고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집 저 집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한다. 어느 개나 촌장집 소동에 흥분해 있다. 그러나 백구만은 여전히 잠자코 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창을 쾅 닫는다. 손이 닿을 듯한 곳에 달이 떠 있고
흐릿하게 달빛이 번져 있다. 온 마을에 사과꽃과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생선 껍질옷이 연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곳만 어둠이 물러나 있었다. 강물과 넓은 강변의 돌이 붉게 보인다. 강물 한 줄기는 복류로 바뀌어 마을 밑을 거미줄 모양으로 흘러간다. 내 발 아래에는 다다미가 있고 그 아래에는 누에방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대지가 있고 지하수가 있다. 땅속 깊은 곳을 소리도 없이 흐르는 큰 물을 나는 또렷이 느낄 수 있다. 그 색이 시뻘겋다는 것도 안다. 촌장집 곳간 흙벽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 식사도 제쳐두고 달려가 직접 손을 대보았을 때 그 벽은 분명 순백색이었다. 하마터면 털릴 뻔한 그 곳간을 구경하던 무리는 늙은이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 뿐이었다. 남자들은 이미 두 패로 갈려 산과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말과 그 위에 걸터앉아 연신 회초리를 내려치고 있는 촌장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다. 나는 곳간 벽에 있는 파담한 구멍을 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작고 얕은 구멍이었다. 그 곁에는 양동이와 걸레, 그리고 녹슨 끌과 수건으로 여러 겹 감은 해머가 흩어져 있었다. 촌장집 일꾼이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벽을 물로 적시면서 소리나지 않게 팠다고. 그리고 반쯤 팠을 때 끌이 벽에 박혀있던 동판을 건드렸고 그 소리 때문에 먼저 거위가 뒤를 이어 개가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했다. 운이 없었다. 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만약 들켜서 쫓겼다 해도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신히 그 자리는 모면했지만 갑자기 어둠이 가시면서 뒷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해가 떠오를 쯤에는 마을 남자들이 야에코네 집에 들이닥쳤고 촌장은 하늘을 향해 엽총을 한 발 쏘았다. 총성은 산과 산으로 메아리쳐 천둥보다 더 큰 굉음이 되어 대지를 떨게 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바꿔놓았다. 그때 나는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분명 아침 해가 움찔하며 오그라드는 것을 보았다. 야이코 아버지는 계속 도망쳤다. 이중 삼중으로 둘러쳐진 포위망을 어찌 빠져나갔는진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뒷문으로 빠져나간 야이코 아버지를 사과나무들이 가려주었는지도 모른다. 사과나무란 그런 힘을 감추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촌장 일행이 쳐들어갔을 때 곳간 털이범은 이미 뒷산으로 도망치고 없었다. 그 뒤를 개들이 쫓았고, 아니, 개보다도 민첩하게 우리 아버지가 쫓았다. 생선 껍질로 만든 옷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산이나 강가에서 눈에 아주 잘 띄었다. 야에코는 배 짜는 방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등은 고양이처럼 둥글고 묶어내린 긴 머리카락이 무척 아름답게 떨렸다.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법사의 비파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뚫은 장지문 구멍으로 야에코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현관에서는 야에코 어머니가 빙 둘러서 있는 마을 여자들을 보며 무엇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지금도 야에코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병풍 속에서 들려오는 야에코의 가냘픈 목소리는 비파 소리와 어우러진다. 그것은 법사의 갈라진 입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이거나 혹은 내 목이 멋대로 떨고 있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가 나중에는 그쳤고 대신 촌장집 잔치 소리만 커져갔다. 여전히 아버지 목소리가 가장 크다. 만일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춤출 작정이라면 다시 한번 비린내 나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춤출 자도 그것을 입는 게 좋다. 촌장도 입고 춤을 추는 게 좋다. 그리고 옷은 마을 보물로서 절대 털리지 않을 곳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강을 막고 둘레가 한아름 되는 생선을 잔뜩 잡아 그 푸르죽죽하게 빛나는 껍질을 벗겨 온 마을 남자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한 집에 한 벌씩 나눠주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쫓게 될 때면 그것을 입고 모여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쫓을 상대가 없어서 심심하다면 서로 쫓기고 쫓는 놀이라도 괜찮을 것이다. 생선 껍질 옷을 벗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대륙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땐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말을 마친 아버지는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뛰어들더니 나에게 등을 밀라고 했다. 밀어도 밀어도 때가 나왔고 말린 생선 비린내는 지워지지 않았다. 다른 날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뜨거운 물에 아버지는 몸을 푹 담갔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신음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다. 눈은 섬뜩하게 치켜뜨고 있었고 눈동자는 깨알보다 작았다. 그 뒤에 우리 셋은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과는 달리 많이 먹었고 전과는 달리 많이 떠들었다.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었다. 왜 잠자코 있어? 하고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왜 먹지 않아?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잠시 후 나는 사과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다. 사과 같은 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럼 가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처먹지 마.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백구도 먹지 않았다. 닭장에서 집어온 달걀을 2개나 던져 주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과 같았으면 먹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집이불 속으로 잔뜩 몸을 웅크린 채 기어들어가 사과를 흉내내 보았다. 아니, 실은 소방도구 오두막에 내던져져 있는 남자의 모습을 흉내내 보았던 것이다. 남자는 소화 펌프 근처에서 뒹굴고 있다. 2 다리는 완전히 꺾이고 2 손은 등 뒤로 묶여 머리가 배에 닿아 있다. 내가 그를 완벽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묶을 사람이 없는 탓이다. 남자는 새로운 막근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여 있다. 흠뻑 젖은 몸은 흙투성이에다 머리카락은 피에 엉켜
머리뼈가 조금 드러나 보인다. 야이코 아버지는 죽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방도구 오두막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때 갑자기 불기 시작한 강풍에 등이 떠밀리듯 모여든 사람들은 죽은 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다시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야에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야에코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봄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다. 회오리 바람이 사과나무를 세차게 흔들어 꽃잎을 날렸다. 이미 수분은 끝났으니 그리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와 전선이 온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갑자기 소방도구 오두막 안이 컴컴해졌다. 구경꾼들은 으스스해져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 때문에 전깃줄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새로운 전구로 바꾸려고 부스럭거렸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왔다. 바로 내 눈앞에 마을에서 가장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못쓰게 된 알전구를 주머니 속에 쑤셔 넣으면서 그는 발판 대신 밟고 있던 야에코 아버지의 머리에서 가만히 내려왔다. 죽은 자의 얼굴이 한층 일그러져 이와 혀가 드러나 보였다. 이윽고 구경꾼은 나 혼자가 되었다.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았다. 그새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주변 계곡이 물소리로 가득했다. 멀리서 촌장집 말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이 웃는 소리와 매우 흡사했다. 야에코 아버지와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다. 졸음이 몰려왔다. 법사는 자고 있다. 두 다리를 깊이 접고 몸을 웅크린 법사는 늘어진 수양버들 둥치 위에 누워있다. 비파는 어린 풀 위에 내던져져 있다. 달에 걸친 엷은 구름은 차츰 빨리 흘러가고 있다. 달빛은 알전구 불빛과 비슷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병풍 속에 불고 있는 따뜻하고 느릿한 봄바람이 느껴진다. 이 마을에는 불지 않는 바람이다. 그것은 강의 수원지 부근에서 사과꽃 향기를 실어온다.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야에코와 함께 그 사과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백구도 데려갈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말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곳에서는 나와 야에코 그리고 백구만 살 것이다. 나는 이상한 밤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에가 뽕나무를 씹는 잔물결 같은 소리와 백구의 규칙적인 숨소리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욕 소리가 들려온다. 촌장집 잔치 소리는 귀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개들이 짖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알전구 바로 아래 나뒹굴던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그 처리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나라면
강에 흘려보낼 것이다. 그것도 오늘 밤 안에. 하지만 어디까지나 촌장 혼자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야이코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 앞에서 야이코를 계속 기다렸다. 봄 폭풍우는 재빨리 마을을 빠져나가 이윽고 바람도 비도 딱 그치고 달이 떠올랐다. 빗물은 오두막 안으로 흘러들어가 야이코 아버지에게로 스며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푸른 달빛과 엷은 그림자가 총총히 박힌 긴 언덕을 부지런히 내려오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림자는 야이코도 그녀의 어머니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개의 것이었다. 나는 마중 나온 백구를 끌어안고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소방도구 오두막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멍 하고 한번 짖더니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백구의 뒤를 쫓아갔다. 비가 내린 다음이어서 사과꽃 향기는 한층 더 짙었다. 언덕을 반쯤 걸었을 때 백구가 멈춰섰다. 나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달을 등지고 내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도 백구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우리는 길가로 비켜서 터덜터덜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을 전송했다. 야이코는 소풍 갈 때 쓰는 배낭을 맸고 그녀의 어머니는 커다란 보퉁이를 쥐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야이코가 내 눈앞을 지나갈 때는 침조차 삼킬 수 없었다. 야이코의 옆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야이코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언덕을 내려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대로 소방도구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야이코 어머니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야이코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이코는 새어나오는 알전구 빛을 받으며 허수아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촌장집 말이 난폭하게 울부짖었다. 얼마 후 야이코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언덕을 따라 시내로 향한 길을 걸었다. 백구가 떼를 써도 나는 야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촌장집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개들의 합창이 마을을 뒤덮었다. 술과 안주는 넉넉할 것이다. 남자들은 사과로 담근 밀주를 마시며 너무 달려서 죽고만 촌장집 말고기를 먹었다. 나는 메뚜기처럼 튀어 일어나 이불 위에 정주한 채 어깨로 큰 숨을 쉬었다. 그리고 갑자기 계단을 쿵쿵 달려내려가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무다리를 건너 풀밭을 달려 사과밭을 차례로 가로질렀다. 어디로 가려는지는 모른다. 뒤따라온 백구가 내 옷자락을 물고 놓지 않는다. 나는 백구를 야단친다. 소리치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된다. 강가에 가려는 것이다. 한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과밭이 있는 골짜기로 갈 생각이다.
꼭 가야 한다. 그곳에서 야에코가 울고 있다. 백구가 나를 못 가게 막고 있다. 내가 안정을 되찾자 백구는 겨우 옷자락을 놓는다. 우리는 보통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촌장집 소음은 점점 높아만 갔다. 사방에서 말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영리하지 못한 개들이 여기저기서 짖고 있었다. 달빛의 어둠 속에서 사과꽃을 선명하게 한다. 몇천 년 동안 마을을 지탱하고 있는 안반 틈새를 소리도 없이 흐르는 물 색깔은 시뻘겋다. 소방도구 오두막에 나뒹구는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인다. 죽은 야에코 아버지의 얼굴이 온 마을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생선 껍질옷은 괴이한 빛을 발하며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백구는 볏짚 사이로 기어 들어가고 나는 볏짚 요 위에 들어눕는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병풍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으스름 달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거지법사를 조용히 바라본다. 비파소리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았다. 여름 병풍에 그려진 것은 산기슭에 걸린 초승달, 천지의 무성한 초록풀, 그리고 거지 법사다. 높다란 바위머리에 앉은 법사는 흠집 많은 비파를 여인처럼 끌어안고 격렬하게 술대를 치며 은은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음향은 후텁지근한 밤 기운에 눌려 멀리까지 가 닿지는 못한다. 눈곱이 잔뜩 낀 법사의 눈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여러 쌍의 남녀가 교합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생생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바짝 마른 몸은 강렬한 기운을 쏟아내며 시든 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환영을 차례차례 만들어냈다. 그 힘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병풍 밖으로까지 미쳤다. 그것은 얇은 이불 속에 들어놓은 젊은 남자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피보다 더 뜨거운 영혼을 크게 동요시켰다. 군데군데 솜이 삐져나온 요와 땀내 나는 값싼 담요 사이에 끼어있는 젊은이는 꼭 20년 전에 갓 20살이 된 나다. 번개 구름은 급속히 멀어져 간다. 남겨진 것은 무겁고 축축한 8월의 더위다. 나는 부채를 손에 들고 여느 때처럼 2층 작은 방에 누워있다. 등불은 끄고 모기향을 피워 놓았다. 활짝 열어젖힌 창으로 비춰드는 달빛은 내 몸의 반과 병풍의 반을 비추고 있다. 가끔 정신을 잃고 떨어지는 모기를 부채로 쫓으면서 나는 눈앞의 묵화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온 마을에 소독약 냄새가 감돌고 있다. 끊임없이 내 코를 자극하는 것은 사과나무 소독약 냄새다. 목욕하면서 북북 씻었는데도 아직 손가락에 냄새가 배어 있다. 물론 야에코의 냄새도 남아있다. 젖빛 소독약은 사과 찐득이를 죽이고 야에코는 나를 쓰러뜨린다. 쓰러질 때마다, 덤벼들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생기를 얻는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버지의 신음소리다. 통증이 꽤 심한 것 같다. 불편한 다리가 사다리 꼭대기에 닿자 아버지는 바닥에 벌렁 나자빠져 등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다리가 부서진 것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나 혼자 사과나무를 돌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는 논밭일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아버지는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농사일에 관심이 없다. 결코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안다. 사실 사과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과에 빠져들고 있다. 머릿속은 늘 사과 재배에 관한 일로 가득 차 있다. 나 자신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그렇다는 사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나를 의심하고 있다. 외아들이 머지않아 부모와 사과를 버리고 어딘가 먼 도시로 도망쳐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무리는 아니다. 이미 마을에서 그렇게 모습을 감춘 젊은이가 8명이나 된다. 이번 여름에 적어도 한두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가을이 되면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내게 그렇게 말했다. 마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서 있지 않은 집은 우리 집과 야이코네 정도다. 하지만 특별히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럴 여윳돈이 있다면 산에 있는 사과밭에 편히 갈 수 있게 가든 트랙터를 샀으면 좋겠다. 손수레를 끌고 급한 언덕을 올라가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우리 집 살림은 1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남에게 돈 빌리지 않고 세 식구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가난한 축에 끼게 되었다. 예전보다 현금이 몇 배나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산에 있는 원숭이나 곰과 다를 바 없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촌장은 말했다. 그는 말에서 자동차로 갈아탔다. 마을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일하러 나간다. 그들은 아침 첫 버스를 타고 갔다가 마지막 버스로 돌아온다. 낮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휘젓고 밤에는 논밭의 흙이나 진흙을 휘젓는다. 그런 생활을 하는 탓에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말수가 줄었고 길에서 스쳐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마을 밖에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사과나무가 자는 밤에는 나도 잔다. 그리고 사과나무와 함께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야에코가 마을을 떠난다 해도 나는 기필코 남을 것이다. 아니, 그때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야에코 역시 어머니와 함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야이콘의 사과는 빼어나게 맛있다. 훔쳐먹어 봤는데 소문 이상으로 맛이 좋았다. 내가 재배하는 사과는 모양과 색깔이 좋다 뿐이지 실속이 없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는데도 말이다. 그 밖에 모를 일은 또 있다. 야에코네는 왜 마을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왜 이사가서 마음 편히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알 것 같다가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야에코라면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을 것이다. 10년 전 그때 시내에 있는 친척 집으로 피신했을 때 나라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 길로 소방도구 오두막에 들렀다. 시체는 이미 치워져 있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나중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야에코 어머니는 시체가 묻힌 장소를 어렵게 찾아냈고 누구의 도움 없이 남편을 파내서 몰래 조상의 무덤으로 옮겼다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에코 아버지는 지금 야에코네 사과밭 한가운데 묻혀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어찌되었든 상관없는 일이다. 그 사건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마을 사람은 거의 없다. 야에코와 야에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최근 10년간 태어난 아이들 뿐이다. 나중에야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는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나서야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건 이후로 생선 껍질 옷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어딘가 숨겨버렸을 것이다. 혹은 강가에서 태워버렸는지도 모른다. 이 옷은 없는 돈을 몽땅 털어 중국 사람한테서 산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알 수 없다. 총을 들이대고 빼앗았는지도 모르고 방어쇠를 당긴 뒤에 벗겨냈을지도 모른다. 조금씩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따위는 보지 않고도 사과와 더불어 20년을 살아온 것만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같은 남자들이 대륙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이 간다.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변명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도 나중에 입을 싹 닫고 잘 살아간다. 인간이란 그런 동물이다. 말하자면 야에코 아버지 일로 괴로워하는 마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 심하게 부딪힌 허리와 등에는 커다랗고 푸른 멍이 들었다. 신음소리의 반은 법사 입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법사 또한 괴로워하고 있다. 가까이 두 줄기 맑은 강물 사이 여름풀이 자라난 풀밭 한가운데 껴안고 있는 남녀에게 농락당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법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듯 젊고 건강한 남녀는 대담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와 2개의 혀와 한 쌍의 성기가 얽혀 실로 복잡하게 끊임없이 변화한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찐득이가 늘었다. 아버지와 나는 오늘 안에 산에 있는 사과밭 소독을 끝낼 작정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무거운 펌프를 손수레에 실어 산으로 끌고 갔다. 그 자리는 양잠이 한물간 후 뽕밭을 없애고 만든 사과밭이었는데 병충해에 약한 어린 나무들 뿐이었다.
나는 수동식 펌프를 움직였고 아버지는 긴 호스와 노즐을 다루면서 사다리에 올라 하얀 액체를 살포했다. 엄청난 더위와 단조롭고 힘든 노동으로 차츰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간 나는 여러 번 정신을 놓을 뻔했다. 소독약이 잘 나오지 않을 때마다 멀리서 아버지가 소리쳤다.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조금 쉬면서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고 소리친다. 정신을 차리고 양손을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시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뒤돌아본다. 그곳에 야에코가 있다. 가시철망을 둘러놓은 울타리 반대편 깊은 풀숲에 쭈그리고 앉아 이곳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얼굴을 찡그려 보인다. 그리고 재빨리 울타리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아버지가 있는 쪽을 가리킨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한밤중으로 정해져 있다. 야에코는 어쩐 일인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립스틱을 칠한 입술에 묘한 웃음을 띠면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서둘러 펌프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야에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밤까지 기다려 라고 말했다. 야에코는 블라우스 단추를 모두 끌으며 씩 웃더니 가슴을 활짝 열어 보였다. 예쁜 소독약보다 하얀 유방이 이글거리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았다. 나는 펌프를 바삐 움직여 수압을 높이고 나서 다시 울타리 쪽으로 달려간다. 달래서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는데 야에코에게 다가가자 입보다 손이 먼저 나가버린다. 그렇다고 때린 것은 아니다. 오른손이 가시철망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하얗고 부드러운 것을 움켜잡는다. 빨간 입술이 다가온다. 아버지가 멈췄잖아 하고 외친다. 나는 또 펌프에 매달려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한다. 야에코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 다시 쭈그려 앉는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버지 쪽을 가리키며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 보인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야에코는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돌아가기는커녕 이번에는 구부리고 있던 다리를 조금씩 열어 천천히 스커트를 걷어올린다. 갖가지 음향이 마을을 채우고 있다. 강물 소리, 새 종류의 개구리 대합창, 아버지의 짐승 같은 신음소리. 예전에 누에를 치던 아랫방 마룻방은 지금 텅 비어 고요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척이 넘실거리고 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와 백구는 최후의 병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구는 아직 살아있다. 인간으로 친다면 100살이 훌쩍 넘은 나이다. 눈은 거의 쓸모가 없어졌지만 코와 귀만으로 내 뒤를 쫓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어디라도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낮 동안은 줄곧 곳간 앞에 엎드려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버려진 마대 같다. 그러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내 뒤를 쫓아온다.
백구는 내가 매일 밤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있다. 야에코의 발소리, 야에코의 냄새, 야에코의 목소리. 백구는 나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만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면야 어디든 상관없다. 시원한 다리 밑,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순막, 근처 잡목숲,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큰 바위 틈새.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거기서도 만날 생각이다. 백구는 똑똑한 개다. 우리가 껴안고 있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야에코가 너무 큰 소리를 내거나 하면 살며시 다가와 내 발바닥을 핥기도 한다. 내가 웃으면 야에코도 웃는다. 우리 웃음소리는 위로는 달까지, 아래로는 깊이 흐르는 수맥까지 닿는다. 마을 지하수는 뜨겁다. 그러나 온천은 아니다. 백구나 야에코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그 물을 감지하고 사과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살고 있다. 내 몸에서 여과되고 농축된 물은 야에코 몸으로 옮겨가 그녀의 나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는 풀밭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젊은 남녀의 행위에 귀 기울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내뱉고 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진통제가 듣기 시작하는가 보다. 어머니는 목욕을 하고 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날아다니는 반디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와 내가 살포한 소독약은 진드기도 죽였지만 반디도 많이 죽였다. 어머니의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나다. 어머니는 내 결혼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내심 내 결혼을 이용해 가난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속셈이다. 너무 허황되고 분수에 넘친 소망이다. 예를 들면 촌장집 같은 곳에서 내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한다. 뒤에서 비웃는 줄도 모르고 먼 친척에게까지 부탁하고 있다. 어머니는 말한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한다. 싸게 팔아선 안 돼. 라고. 나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 집으로 시집올 여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나하고 살림을 차리고 싶어하는 여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소나 말에 못지않은 노동, 소독약 냄새, 땀투성이, 흙투성이의 나날,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식사, 길고 할 일 없는 겨울. 그런 생활에 뛰어들 젊은 여자가 있을 리 없다. 촌장 말이 옳다. 이제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나와 아예코는 결혼할 수 없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는 둘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않는다. 만나자마자 바로 끌어안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면 헤어진다. 그뿐이다. 어쩌다가 말이 나와도 야에코는 자신의 유방으로 내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
사과와 똑같은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져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엇이 어찌되건 상관없게 되고 내일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병풍 앞에 깔아놓은 이불 속에 시체처럼 축 늘어져 누워있다. 그 일을 되풀이하면서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다. 오늘 밤은 나가지 않았다. 대낮에 야에코를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역시 밤이 좋다. 태양 아래에서는 안정되지 않는다. 이제 3, 4일 동안은 못 만나 하고 그녀가 말했다. 매달 그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렸다가 나는 새로운 야에코를 힘껏 끌어안는다. 그녀는 매달 새로 태어난다. 좋은 밤이다. 이런 밤에는 끔찍할 정도로 많은 하루살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대교 가로등 아래에서 눈 뜨고 있지 못할 정도다. 그 위협적인 날개 소리는 개구리 소리도 비파 소리도 지워버릴 정도다. 오늘 밤 안에 목숨을 잃을 하루살이의 양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시체는 눈처럼 쌓여 마을버스를 미끄러지게 할 것이다. 버스는 50m 아래로 떨어진다. 야에코와 함께라면 그 버스에 타도 상관없다. 버스는 완전히 부서지겠지만 우리 둘은 그 긴 자국 하나 없이 빠져나와 걷고 또 걸어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 사과 계곡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라면 아무에게서도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드러내놓고 같이 살 수 있다. 그곳에서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야에코는 거의 알몸이다. 사타구니 그 훨씬 안쪽까지도 선명하게 보인다. 나는 몹시 혼란스럽다. 햇살이 강렬해서 정수리가 후끈거린다. 사과밭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산은 매미소리로 뒤덮여 있다. 야에코를 돌려보내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 아버지는 내 낌새를 살피려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 펌프판이 좀 이상해요. 얼른 수리할 테니 그때까지 담배나 태우고 계세요. 라고. 아버지는 사과나무 밑동에 앉아서 담뱃불을 붙였다. 나는 야에코에게 돌아가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언가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펌프를 팽개치고 울타리를 넘어 야에코를 데리고 산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방법이 있다. 혹은 야에코를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가장 끝에 서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 쓰러뜨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 담배를 다 피운 아버지가 어찌됐냐? 라고 큰 소리로 물어왔다. 나는 고쳤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작업용 접사다리를 살짝 손본 후에 긴 자루가 달린 노즐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펌프 쪽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고 아버지는 묘한 소리를 냈다. 나는 곧바로 뒤돌아보진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목을 돌렸다. 물림새가 빠진 사다리는 납작하게 찌부러져 있었다. 벌렁 낮아빠진 아버지의 눈에는 흰 자위 뿐이었다.
생각대로 잘 됐다. 일이 그렇게 잘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는 입을 뻐끔거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나중엔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니었다. 만약 죽었다고 해도 나는 역시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잠시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야이코 쪽으로 젠걸음으로 달려갔다. 야이코는 아버지 일을 묻지 않았다. 물어오면 더위 때문에 쓰러졌다고 대답할 생각이었는데 야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위에 올라탔다. 그녀는 난폭하게 움직였다. 내 손은 사과 냄새가 나는 유방을 움켜쥐었고 이로는 부드러운 무릎을 깨물었다. 긴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진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어지럽게 바뀌어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여름풀 속에서 엄청난 열기가 분출되고 있었다. 야에코 위로 폭염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 위에는 타서 누른 하늘이 있고 조금 더 위에는 타다 문드러진 태양이 눌러붙어 있다. 이 산 저 산에서 요란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폭풍우 같은 매미소린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괴성을 지르던 야에코가 벌채된 나무처럼 무너지며 내 위를 덮쳤다. 야에코는 돌아갔다. 나는 가시철망을 따라 경사가 급한 언덕길을 내려가는 야에코의 뒷모습을 멍하니 전송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고 왼손으로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침착한 걸음걸이로 분지 아래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괜찮다. 어디 한 곳도 부러지지 않았다. 혼자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안색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나는 아버지를 손수레에 태웠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자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야이코가 남기고 간 피로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백 미터 아래 띄엄띄엄 자리한 집들의 함석 지붕과 유리창, 텔레비전 안테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한층 빛나고 있는 것은 큰 강에 딸린 여러 갈래의 물줄기와 나무 숲이었다. 야이코 아버지가 죽은 숲 한가운데서도 무언가 날카로운 반사광이 바라고 있었다. 손술에 웅크리고 앉은 아버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콧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평평한 길로 나서자 맞은편에서 누가 오기라도 하면 허둥지둥 손수레에서 내려와 기운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고 나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재수가 없어 라고 투덜거렸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도 말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버지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일까? 나는 지금 분명히 행복하다. 1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날들이다. 사과를 재배하고 결실의 반은 내다 팔고 반은 먹고 오래 살고 생선 껍질로 된 옷을 입고 누군가를 쫓고 그러다 언젠가는 사과나무 아래 묻히는 그런 일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는 야에코가 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자는 아버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이코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작정이다. 그럴 각오는 되어 있다. 만일 야이코가 원한다면 촌장집 곳간을 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다 쫓기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망칠 자신이 있다. 만에 하나 잡힌다 하더라도 야이코 아버지와 같은 꼴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변했다.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즐거움을 알고 있다. 스위치를 켜면 브라운관엔 온갖 폭력이 비친다. 마을 입구엔 한밤중까지 술을 파는 가게가 생겼다. 술집의 실제 경영주는 촌장이라고 한다. 촌장도 타락했다. 이제 그의 집 곳간에는 일부러 벽을 깨고 훔칠 만한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촌장의 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금 돈푼개나 가진 사람은 그뿐이 아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촌장에서 고용주로 바뀌었다. 촌장의 불합리한 명령에 따를 자는 아무도 없다. 만약 촌장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시내 경찰에 통보하는 정도의 심부름밖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을엔 아직 파출소가 없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린다. 야이코 아버지는 추격대가 바짝 따라 붙으려 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종종 꿈속에서도 병풍 속에서도 들려온다. 우리 아버지가 또 심상치 않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약효가 떨어진 것일까? 하룻밤이면 나을 거야. 라고 의사는 말했다. 등뼈에 골수가 썩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어. 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어울리는 최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 자기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야이코가 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등을 돌린다. 산속 사과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를 태운 손수레를 끌고 야이코네 집 앞을 지났다. 야이코는 번쩍이는 낫으로 논두렁풀을 베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팥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둘 다 애써 이쪽을 보지 않는다. 지나는 동안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멈췄다. 아버지는 손수레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등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양 다리 사이에 얼굴을 처박고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니, 절대 10년 전 그날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다. 추격대에 가담했던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들의 뇌에는 그 사건이 기념할 만한 일생의 추억으로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내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다. 야이코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기억만 할 뿐 다만 그뿐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 나와 교제한다. 그럴 린 없다고 생각한다. 풀을 베어 쓰러뜨리는 낫질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아버지의 신음소린 커진다.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손수레를 끈다. 마중하러 달려오는 백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진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여자를 찾아. 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달려온 백구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이제 그 여자와 만나는 건 그만둬.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아버지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가 마룻바닥에 쿵 내던졌다. 그걸 본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진료소에 연락했다. 한참 후에 온 늙어빠진 의사는 혀가 제대로 돌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등과 허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본 다음 허풍스럽기는 이라든가 농사꾼 주제에 라고 중얼거리며 진통제만 던져놓곤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 비틀거리는 자전거가 개울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번번이 욕짓거리를 해댔다. 목욕탕에서는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목욕시키고 있는 동안 나는 조금 이른 저녁을 먹었다. 날달걀을 얹은 사발밥에 뜨거운 된장국을 부어 장아찌 반찬으로 세 그릇을 먹어치우고 보리차를 꿀꺽꿀꺽 마시고 벌러덩 드러누워 허풍스럽기는 이라 말하고 농사꾼 주제 라고 중얼거려 보았다. 야에코와의 관계는 내 문제다.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나설 일이 아니다. 야에코는 내 여자다. 그렇다고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단 것은 아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 보았을 때 목에 묻어있는 야에코의 립스틱과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은 금방 떨어졌지만 립스틱은 좀처럼 닦이지 않았다. 목욕물에 몸을 푹 담그고 알 수 없는 말을 마구 해댔다. 무턱대고 화가 났다. 소리를 실컷 지른 다음에야 이런 걱정을 했다. 야에코는 정말로 내 것일까? 법사는 지금 강에서 헤엄치고 있다. 허리께에는 타박상이 있고 푸른 멍이 넓게 퍼져 있다. 그는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손발을 움직이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고 있다. 야에코를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게 뻔하다. 한 남자로 만족할 여자가 아니야. 지 ABP를 이어받았으니까 언젠가 틀림없이 못된 짓을 할 여자야. 당장 연락을 끊어라.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점차 가라앉았다. 그에 따라 법사의 말수도 줄어든다. 헤엄에 지친 그는 기슭을 기어올라 풀 위에 드러눕는다. 목욕을 마친 어머니는 부엌에서 카린토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어머니는 아직 나와 야에코의 관계를 모른다. 알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난리 날 것이 뻔하다. 아버진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겠지. 작은 마을인 것이다. 내 등을 비추는 달빛을 느낀다. 우리 마을 하늘에도 병풍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달이 떠 있을 것이다. 그 빛은 야에코의 목덜미를 비추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흐트러진 숨소리가 병풍 저쪽에서 들려온다.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고독한 모습은 내 것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한다. 만일 그녀의 어깨가 지금 가냘프게 떨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 어깨에 전해져 올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어느 틈엔가 법사의 옷차림이 바뀌었다. 법사가 걸치고 있는 것은 누더기가 아니라 생선 껍질로 만든 멋진 옷이다. 그것은 달빛을 받아 아름다운 광채를 내고 있다. 아버지가 입었을 때처럼 법사에게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나는 병풍 속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바람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다. 가을 병풍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림자 하나 없는 명월, 가을 바람에 굽이치는 초원, 그리고 거지 법사다. 흠집투성이 비파를 등에 맨 장님 법사는 회오리 바람에 휘청이며 삭막한 황야를 헤매고 있다. 어디에서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짐승의 기척조차 없다. 그러나 비쩍 마른 그의 몸은 추억에 가득 차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행복했던 나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교교한 보름달의 도끼 서린 빛이 등골까지 스며들어 골수를 파먹고 있지만 법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강풍이 쏟아내는 대지의 비통한 절규는 어딘지 비파솔에 닮았다. 그것은 병풍 곁에 깔린 호사스러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압도하고 영혼까지 마비시켜 버렸다. 방에 어울리지 않는 거위털 이불과 양털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내는 꼭 10년 전 30살 때의 나다.